오늘은 화가 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오랜 시간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만나서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한 남자친구였죠. 졸업 후에 저는 안정적인 중견기업에 취직했고 남자친구는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회사 그만두고 창업해보려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한계가 보인다랄까? 차라리 내가 직접 사업을 해보고 싶어. 솔직히 처음엔 많이 놀랐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불확실한 창업의 길로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안에는 꿈과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해봐. 내가 옆에서 응원할게. 정말? 고마워. 진짜 고마워. 걱정 안 해도 돼.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게. 그렇게 남자친구는 IT 솔루션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 한 명과 함께 시작했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걱정 반 우려 반이었습니다. 야, 사업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고생한다던데 너 괜찮아? 괜찮아. 내 남자친구 성실하고 능력 있어. 나는 믿어.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회사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따내지 못하고 자금은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점점 지쳐갔고 만날 때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미안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안 풀려서 데이트도 제대로 못 해주고. 괜찮아. 지금은 회사에 집중해야 할 때잖아. 나는 이해해. 힘들 때일수록 내가 더 옆에 있어줄게. 저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회사가 잘 안 될 때도 저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말에는 그의 사무실에 도시락을 싸가기도 했고 늦은 밤까지 일하는 그를 위해 차를 끓여주기도 했습니다.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꼭 잘 될 거야. 알아. 나는 너 믿어. 조급해하지 마. 그 말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응원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당시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저를 좋아하셨어요. 가끔 기념일 같은 날에 남자친구의 어머님과 식사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우리 아들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조금만 기다려주면 성공할 수 있을 테니까 잘 버텨보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이야기하고. 알겠지?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제가 남자친구를 떠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행히 저희 부모님 역시 남자친구를 좋게 보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그를 마치 아들처럼 대해주셨어요. 자네는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어 보여.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꼭 좋은 날이 올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님. 꼭 성공해서 따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그때 이미 남자친구의 회사를 알아보고 계셨대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전망은 어떤지 미리 확인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조용히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큰일 났어. 아니, 좋은 일이야. 갑자기 큰 투자자가 나타났어. 그리고 큰 계약 제안도 들어왔고. 정말? 정말이야? 드디어. 저는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드디어 보상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투자자라는 사람의 뒤엔 바로 제 아버지가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후로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직원도 늘고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이전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에는 다시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자기야, 이제 우리 결혼 준비 제대로 시작하자. 이제 나도 자리 잡았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가 곧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그의 성공과 함께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남자친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전화도 점점 뜸해졌고 문자 답장도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오늘 회의가 갑자기 잡혀서 못 만날 것 같아. 오늘도?
이번 주에만 벌써 세 번째 약속 파토야.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서 그래. 이해해줘. 조금만 참아.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시기니까 바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쓸쓸함이 밀려왔어요. 힘들 때 함께했던 제가 잘 될 때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 예물을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왔니?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어요. 예전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 며느리.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예물을 고르는 내내 시어머니는 제게 이것저것 물으셨습니다. 너희 집은 어디 사는데? 아버지는 무슨 일 하시고? 너희 부모님 집은 자가야 전세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시고 집은 서울 변두리의 자가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실망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불편했어요. 마치 제가 무슨 시험에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양가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되었고 분위기는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딘가 거만했습니다. 요즘 우리 아들 회사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투자 제안도 여러 군데서 들어오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드님이 유능하신가 봅니다. 그럼요. 우리 아들 능력이 얼마나 좋은데요. 혼자 힘으로 다 이뤄냈어요. 상견례가 끝난 후에 며칠이 지났을 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야기 좀 할까? 네, 어머님. 카페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지금 우리 아들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 이제 웬만한 대기업 간부 딸들도 소개받을 수 있는 처지야. 네?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너무 평범해. 집안도 그렇고 너 자신도 그래.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는 며느리감이 아니라는 거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 손을 붙잡고 제발 우리 아들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시던 분이 이제는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5년이나 만났는데. 5년이 뭐가 중요해? 지금 서로 급이 안 맞잖아. 네가 우리 아들 사업 힘들 때 옆에 있어줬던 건 고맙게 생각해.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제 생각은 안 물어보시나요? 저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집안도 맞아야 하고 급도 맞아야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똑똑하게 생각해. 그날 저녁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머님과의 대화를 털어놨어요. 오늘 어머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고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안해.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 말씀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뭐라고?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나도 이제 위치가 달라졌고 주변에서 좋은 인연도 많이 소개해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더 맞는 사람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그가 힘들 때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나한테 파혼하자는 거야? 미안해. 근데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저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니 그놈들이 감히. 분노한 아버지는 다음날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남자친구 회사에 대한 모든 투자와 계약 지원을 철회하신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는 아버지 회사를 통한 것이었고 굵직한 계약 역시 아버지의 인맥으로 주변 회사 대표님들에게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사실에 대해 아버지는 생색을 내거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순전히 본인의 힘으로 성공을 한 줄 알았을 겁니다. 내 딸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도 잘 될 거라 생각하나. 당연히 그 직후 남자친구의 회사는 급격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거래처가 사라지고 자금 흐름이 막혔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제 편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진심이 무엇인지를요. 파혼 후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 전 남자친구 회사가 요즘 안 좋다던데?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무슨 소리야? 거래처들이 갑자기 계약 취소하고 투자자들도 다 빠졌다더라.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리한 후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당연한 결과지. 그 친구가 본인이 성공한 게 누구 덕분인지도 모르고 교만해졌으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우리 딸이랑 결혼하려 했던 사람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 우리 딸한테 한 짓이 더 심하지. 그 집안 사람들은 제대로 가르쳐줘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전 남자친구의 회사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주요 거래처였던 기업과의 계약이 모조리 파기되고 투자금 회수 요구까지 들어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는 상상이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상황에 마음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제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민준이 어머니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체 왜 이 사람이 여기 왔을까? 현관문을 열자 그곳엔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동안 고생을 했는지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제발 아버님 좀 뵙게 해주세요. 사과라도 드려야 해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과요? 지금? 네, 제발요. 오래 안 걸리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망설이다가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보자마자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여긴 무슨 일이십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 민준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아버님 덕분이었더라고요. 그걸 이제 아셨습니까? 네, 투자금 출처를 알아보다가 알게 됐어요. 기업 계약도 아버님 회사가 중간에서 연결해 주신 거였고 제가 정말 몰랐어요. 전 남자친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작은 성공에 너무 교만했습니다.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그들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교만했다는 걸 알았으면 됐으니까 이제 가보시죠. 아버님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회사가 정말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본인 능력으로 성공하셨다면서요. 분명 존댓말이었지만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돌아봤어요. 아니 얘야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네 진심을 몰라봤어. 네가 민준이 힘들 때 얼마나 잘해줬는지 이제야 알았어. 지금에 와서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저희가 급이 안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평범한 집안 딸이라고 무시하셨잖아요.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돈 앞에서 눈이 멀었던 거야. 제발 용서해줘. 전 남자친구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몰랐으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이미 늦었어요. 제발 한 번만.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내려다봤어요. 저는 이미 끝났어요. 저를 급이 맞지 않는다고 버린 사람한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그렇게 냉정할 수 있어? 냉정한 건 오빠였잖아요. 파혼 통보할 때 그렇게 차갑게 말했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주세요. 다시는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마시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회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아버지가 냉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심은 평소에 보이는 겁니다. 어려울 때만 찾는 건 진심이 아니에요. 이제 가시죠. 아버님, 더 이상 우리 딸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법적 조치도 고려하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잘 견뎠어. 엄마,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아니야. 네 선택이 맞아. 진짜 사랑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진심은 필요할 때만 보이는 게 아니라 평소에 쌓이는 것이니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저는 혼자 방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흔들림이 있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진짜 저 사람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라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진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상황이 어려워져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회사가 잘 될 때는 제 진심을 몰라봤잖아요.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그 시간들이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다음 날 전 남자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줄 수 없을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마지막이야. 우리는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훨씬 더 초췌해져 있었어요. 와줘서 고마워. 할 말 있으면 어서 해.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번엔 정말 잘할게. 너한테 절대 상처 안 주고. 오빠,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돌아갈 수 없어. 나를 떠난 건 오빠고 내 진심을 몰라본 것도 오빠야. 알아, 아는데 그래도. 나랑 헤어질 때 뭐라고 했어?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잖아. 이제 나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었다고? 5년을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쉽게 파혼 통보를 할 수 있었던 게 정신이 없어서였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오빠가 지금 나한테 다시 오고 싶은 이유가 뭐야? 나를 정말 사랑해서? 아니면 회사가 어려워져서? 아니야, 진짜 너를. 제발 거짓말은 하지 마. 우리 5년 만났잖아. 오빠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것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건 네가 없으니까 진짜 힘들더라고. 혼자는 못 버티겠어. 그거 봐. 결국 필요해서 찾는 거잖아. 힘들 때 기댈 사람이 필요한 거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 잘 살아. 그리고 앞으로 만나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진심을 다했으면 좋겠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딸 어디야? 집에 가는 중이에요. 그 친구 만났다며? 괜찮아? 네, 괜찮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한 거고 이제 정말 끝났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에 예비 시어머니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들과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지인을 통해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민준이 어머니가 정말 미안해 하신대. 그리고 네가 정말 좋은 애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하시더라. 알겠다고 전해주세요. 근데 이미 늦었다고요. 그렇게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진짜 후련했어요. 친구들과 만났을 때도 그들이 물었습니다. 너 진짜 괜찮아? 그래도 5년이나 만났는데. 괜찮아.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진짜? 후회는 안 돼? 전혀. 오히려 이렇게 빨리 본색을 본 게 다행이야.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했던 사랑은 헛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사랑했고 진심을 다했습니다. 잘못은 저에게 없었어요. 다만 상대방이 그 진심을 몰라봤을 뿐이죠. 어느 날 가족끼리 저녁을 먹다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지?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다행이다. 그래도 오래 만난 사람이라 걱정 많이 했었는데. 아빠, 그런데 그때 왜 도와주신 거예요? 그 사람 회사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딸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지. 그리고 사람은 돈이 생겼을 때 본심이 나오더라고. 근데 왜 처음부터 말 안 하셨어요? 말하면 그 친구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리고 그냥 실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었어. 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더 화가 났지. 도움을 받고도 교만해지다니. 사람은 작은 성공을 했을 때 더 겸손해야 해. 옆에서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 덕분에 그 사람들이 한때나마 잘 살았잖아. 그걸로 족한 거야. 맞아요. 이제는 정말 다 내려놨어요.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은 떠났고 진심을 지킨 저는 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파혼의 상처로 무너져 있었는데 이제는 훨씬 단단해진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느 날 후배가 제게 연애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선배, 저 남자친구랑 결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인데? 남자친구 집안이 좀 형편이 어려워요. 부모님이 걱정하시거든요. 선배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에 저를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집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뭔데요?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힘들 때 네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건 확실해요. 남자친구는 정말 저한테 잘해줘요. 그럼 됐어. 조건은 변할 수 있지만 사람의 본성은 쉽게 안 변해.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 말 들으니까 용기가 나요. 그런데 선배는 왜 헤어지신 거예요? 5년이나 만나셨다면서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진심을 다했는데 상대는 내 조건만 봤거든.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진심에서 시작되는 건데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저는 지난 일들을 돌이켜봤습니다. 예비 시댁이 제게 했던 말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급이 맞지 않는다. 평범한 집안의 딸. 이제 우리 아들은 남부럽지 않다. 그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제가 보여줬던 진심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의 행동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더 좋은 삶을 꿈꿉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인간관계는 특히 결혼이라는 건 다릅니다. 돈이나 외적인 조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신뢰와 존중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안이라도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반대로 조건이 부족해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면 함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분노했고 원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저에게 소중한 교훈을 줬어요. 사람 보는 눈을 가르쳐 줬고 저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해줬습니다. 만약 그때 결혼했다면 어땠을까요? 시댁의 무시 속에서,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차라리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어느 주말 대학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제 소식을 듣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너 괜찮아? 파혼했다며? 괜찮아. 이제 완전히 털어냈어. 그래도 5년이나 만났는데 마음 아프지 않아? 아프긴 했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잘된 일이야. 잘된 일? 그 사람 본색을 결혼 전에 본 거니까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그 사람 아직도 좋아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아무 감정도 없어. 친구들은 제 말에 잘 됐다며 박수까지 치고 좋아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맑고 예뻤어요. 그래,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상대방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가족을, 상대방의 진심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한 사람만은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지 못했다면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사람을 만날 거예요. 아니, 이미 만났습니다. 바로 저 자신이요. 저는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저 자신의 편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기까지 5년이 걸렸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고 이제는 그 시절을 떠올려도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저를 성장시켜준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했다면 지금의 저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말에 친구들과 모처럼 약속을 잡아서 브런치를 먹으러 갔습니다. 너 요즘 연애 생각 없어?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억지로 찾을 생각은 없고. 그래도 혼자는 외롭지 않아? 외롭긴 한데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지금은 혼자가 나은 것 같아. 언젠가 또 사랑이 찾아온다면 저는 이번엔 다를 거예요. 더 신중하게 사람을 볼 거고 더 명확하게 제 기준을 지킬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더 따뜻하게, 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아니까요. 진심으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좋은 사람과 좋은 날이 오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저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감이 없어서 망설였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저 해보고 싶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저는 제 능력을 믿게 됐습니다. 제 가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느 날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전 남자친구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피했을 텐데 이제는 담담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이 누구든 어떤 상황에 있든 절대 당신의 진심을 외면하지 마세요. 세상은 때로 냉정하고 현실적입니다.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고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진심은 빛을 발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한다면 그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몰라봐도 괜찮아요. 당신 자신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엔 당신을 알아보고 아껴줄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언젠가 만날 연인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을 만날 때까지 자신을 잃지 않는 겁니다. 만약 지금 힘든 관계 속에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나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나요? 힘들 때 당신의 편이 되어주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용기를 내세요. 떠날 용기를요. 외롭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가 낫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만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저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친구들과 웃으며 살아가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한 게 아니라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서울 도봉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황당하면서도 뼈아팠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없지만 당시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인테리어 소품 가게를 운영했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나름 손님들도 많았고 제가 직접 디자인한 제품들이 잘 팔려서 수입도 괜찮은 편이었죠. 몇 년간 열심히 일하면서 재테크도 조금씩 했는데 그렇게 조금씩 아끼며 모은 돈이 2억 원 정도 됐습니다. 당시 저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제 일에 집중하고 싶었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지인의 소개로 전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성실해 보이는 외모에 말투도 공손했죠. 샐러드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게 좋다며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 보였습니다. 요즘 건강 챙기는 분들이 많아서 손님이 꽤 있어요. 작은 가게지만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였고 특별한 느낌 없이 평범했어요. 근데 몇 번 만나면서 그의 성실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믿을 만한 사람 같았거든요. 6개월 정도 만나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솔직히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사시고 남편은 외동아들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을 돈으로 결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겐 제가 모은 2억이라는 자산이 있었으니까요. 혹시 모를 어려움이 생겨도 제가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고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처럼 보였어요. 미란아,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내가 넉넉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둘이 열심히 살면 되죠. 그래,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앞으로 내가 친딸처럼 대할게. 시어머니의 그 말을 저는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결혼 초반 몇 달간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했고 시어머니는 가끔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셨어요. 저도 인테리어 소품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나름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죠.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2억 원이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글쎄요, 처음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모은 돈이었고 남편과 함께 쓸 생활비는 따로 관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불안하기도 했어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그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도 있었죠. 나중에 남편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되면 그때 이야기하자. 그렇게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제가 실수를 했어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놔두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핸드폰을 좀 쓰자고 했습니다. 여보, 내 핸드폰 어디 있지? 당신 폰으로 전화 좀 걸어볼게. 그렇게 남편이 제 핸드폰의 잠금 화면을 풀었고 하필이면 제가 설거지를 하기 직전에 은행 어플을 켜둔 것이었어요. 남편이 제 핸드폰 화면에 뜬 은행 계좌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보, 이거 잔액이.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억 원? 아, 그게. 저는 당황해서 얼버무렸어요. 남편은 제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 돈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결혼 전에 내가 모은 거야. 가게 운영하면서 조금씩 모았던 건데. 미안해.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래, 네가 모은 거니까 네 돈이지. 근데 부부가 됐는데 이런 건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정말 말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더 이상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씁쓸한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설마 별일이야 있겠나 싶었죠. 그날 이후로 남편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가끔 제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미란아, 시간 되면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올래?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자.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대답했죠. 네, 언제가 좋으세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뒤틀리기 시작한다는 걸요. 시어머니 댁에 저녁을 먹으러 간 날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어요. 어머님은 제가 도착하자마자 음식을 차려놓으시더니 식사 내내 계속 한숨만 쉬셨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밥이나 먹자. 남편도 옆에서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뭔가 걱정되는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눈물을 글썽이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은 큰일 났어. 우리 빌라에 살던 세입자가 갑자기 나간다고 해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단 말이야. 전세금이요? 얼마나 되는데요? 그게 2억이나 돼. 당장 다음 주까지 줘야 하는데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겠니? 시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시며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은 당황해서 저를 쳐다봤고 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니, 하필이면 2억이라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세입자는 이미 구했어. 그 사람이 다음 달이면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돈을 못 주면 소송까지 당할 수도 있다는데 어떡하니 정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여보,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불안했어요. 2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동안 저를 정말 잘 대해주셨고 폭염 속에서도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제가 가진 돈이 있긴 한데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미란아 정말이니?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차용증을 써주셔야 해요. 그리고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바로 갚아주셔야 하고요. 당연하지. 당연하고 말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고맙다. 내가 꼭 갚을게. 새 세입자 들어오면 바로 갚을 테니까.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2억 원을 찾아서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차용증도 제대로 작성했고 시어머니는 서명하시면서 계속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란아,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은혜 꼭 갚을게. 한 달만 기다려줘. 새 세입자 들어오면 바로 줄게.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우리 엄마 정말 급하셨거든. 괜찮아.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2억이라는 돈이 그냥 사라진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곧 돌려받을 거라고 시어머니를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세입자분은 잘 나가셨어요? 응, 나갔어. 그런데 미란아, 나 지금 좀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그렇게 전화가 끊겼어요.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오래 통화하시던 분이 1분도 안 돼서 전화를 끊으신 거예요. 바쁘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저예요. 새 세입자분은 들어오셨어요? 아, 그게 좀 늦어지고 있어. 원래 이번 주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날짜를 미룬다네. 아, 그러세요. 그럼 언제쯤 될까요? 모르겠어. 미란아, 나 지금 백화점에서 쇼핑 중이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네? 백화점이요? 그리고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쇼핑이요? 2억을 빌려가신 분이 급하다고 눈물까지 흘리시던 분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계신다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어머님이 요즘 연락 피하시는 것 같은데 새 세입자는 들어왔대? 아, 엄마가 그러는데 좀 늦어진대. 곧 들어온다고 하시던데? 근데 오늘 백화점에서 쇼핑 중이라고 하시더라. 분명 나한테는 돈이 급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 엄마도 스트레스 풀어야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의 대답은 너무 가벼웠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시어머니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고 제가 전화를 해도 짧게 대화하고 끊으시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전화를 안 받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쯤 저희 부부는 새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전세로 살던 집이 좁아서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었거든요. 마침 괜찮은 신축 매물이 나와서 계약까지 했습니다. 잔금은 한 달 후에 치르기로 했고요. 잔금을 치르려면 당연히 시어머니께 빌려드렸던 2억이 필요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됐어요. 다음 주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빌려드렸던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미란아, 그게 지금은 좀 어려워. 네? 새 세입자분 들어오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들어오긴 했는데 그 돈으로 다른데 급한데 쓰느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다른데요. 어머님, 저희 차용증 쓰셨잖아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바로 갚으신다고 하셨는데. 알아. 근데 지금은 정말 없어. 조금만 기다려줘. 저도 급해요. 잔금 날짜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변했어요. 그럼 어쩌라고? 나도 지금 없다니까.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화내는 게 아니라 미란아, 네가 좀 이해해줘야지. 나도 사정이 있어. 사정이라뇨? 어머님께서 먼저 빌려달라고 하셨고 새 세입자 들어오면 갚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미란아, 차라리 우리 같이 살자. 내가 그 돈 다 줄 테니까 너희가 사는 아파트를 나랑 공동 명의로 하면 어떻겠니? 네? 내 말은 어차피 가족인데 한 집에서 같이 살면 좋잖아. 내가 2억 주고 너희 집을 나랑 공동 명의로 하는 거야. 그럼 나도 안정적으로 살 곳이 생기고 너희도 돈 문제 해결되고 일석이조 아니겠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빌려드린 돈을 돌려달라는 건데 왜 갑자기 같이 살자는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게 훨씬 좋은 방법 아니야? 나도 혼자 사는 게 외롭고. 어머님,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빌려드렸던 돈만 돌려주세요. 차용증도 있잖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차용증? 그래, 차용증이 있긴 하지. 근데 미란아, 나 지금 돈 없어. 어떻게 하라고? 그럼 언제 갚으실 건데요? 모르겠어.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머님, 미란아, 너무 그러지 마. 우리 가족 아니야? 가족끼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저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그날 밤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님이 돈을 안 갚으신데 대신 같이 살면서 아파트 공동명의 하자고 하시는데 이게 말이 돼?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엄마도 나름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무슨 생각? 빌린 돈은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알아. 근데 여보, 엄마 입장도 생각해봐. 혼자 사시는 것도 힘드시고. 그래서 내 돈으로 같이 살자고? 공동명의까지 하라고? 이건 아니잖아.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남편은 끝까지 어머니 편을 들었고 저는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중하게 말씀드려 보려고요. 어머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도 잔금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제발 돈을 돌려주세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하셨습니다. 미란아, 나 지금 돈 없어. 공동명의 하면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싫다면서?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어. 이건 사기예요. 차용증까지 쓰셨으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사기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다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 눈물도 간절한 부탁도 전부 연기였던 겁니다. 더 큰 배신은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든다는 거였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통화 이후 남편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겠어. 어머님이 돈을 안 갚으신다고 하시는데 이건 정말 아니잖아. 남편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엄마 입장도 이해해줘야지. 엄마도 혼자 사시면서 힘드신 거 있잖아. 힘드신 건 알겠는데 빌린 돈은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차용증까지 쓰셨는데. 알아. 근데 말이야.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나도 엄마 말씀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우리 같이 살면 좋잖아. 엄마도 외롭지 않으시고 우리도 넓은 집에서 살 수 있고. 무슨 소리야? 우리가 산다는 집을 왜 어머님이랑 공동명의로 해야 되는 건데? 여보,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가족이면 빌린 돈을 안 갚아도 돼. 그게 가족이야.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 지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힘드신데 2억 정도야 큰일 아니잖아. 2억 정도? 2억이 작은 돈이야? 우리한테는 작은 돈이잖아. 당신 돈 많으면서 왜 이렇게 쪼잔하게 구는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요. 이제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그냥 돈 많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쪼잔하다고 했냐?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들어봐. 우리 부부잖아.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당신 돈이지. 그런데 엄마한테 2억 정도 빌려드리는 게 뭐가 문제야? 빌려드리는 건 문제 없어. 근데 갚지 않는 게 문제라고. 그래서 같이 살면서 공동명의 하자는 거잖아. 그럼 서로 상부상조 아니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상부상조? 내 돈으로 산 집을 어머님이랑 반반 나눠 가지는 게 상부상조야. 남편은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당신 왜 이렇게 따지고 들어? 가족끼리 이래야 되냐? 가족이면 사기를 쳐도 돼? 사기? 지금 우리 엄마한테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 돈 빌려가서 안 갚으면 사기지 뭐야.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심하게 다투었고 남편은 결국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나 여기서 못 살겠어. 당신이 생각을 바꿀 때까지 엄마 집에 가 있을게. 뭐? 지금 집을 나간다고?
그래, 당신이 정신 차릴 때까지 나 안 돌아올 거야. 공동명의 하기로 결정하면 그때 연락해.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남편은 대답 대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정말로 시어머니 집에서 지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에 남편에게서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생각 정리됐어? 무슨 생각? 공동명의 말이야. 그거 하기로 결정했으면 집에 갈게. 여보,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제발 정상적으로 얘기 좀 하자. 정상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당신이 고집 부리는 거잖아. 내가 고집을 부린다고? 그래, 엄마도 나도 원하는 건데 당신만 반대하잖아. 그럼 누가 고집 부리는 거야? 이건 내 돈이야. 내가 결혼 전에 모은 돈이라고. 부부가 됐으면 다 공동재산이지. 원래 법적으로도 그래. 저는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혼을 해야 정신 차리겠어?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당신이 계속 그렇게 나오면 이혼도 생각해봐야겠네. 당신이 선택해. 공동명의하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 거야? 아니면 이혼할 거야?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맞나 싶었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며칠 후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제가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안방이 아닌 서재로 들어가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조용히 서재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문에 귀를 살짝 대보니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야. 시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란이는 아직도 버티고 있어. 완전히 고집불통이야. 그래도 계속 압박하면 결국 넘어올 거야. 이혼 얘기까지 꺼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계속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지만 계속 들었습니다. 공동명의로 일단 바꾸고 나면 그 다음은 쉽지. 우리 계획대로 하면 돼. 그래, 조금씩 지분을 늘려가는 거지. 미란이 명의를 우리 쪽으로 조금씩 넘기게 만드는 거야. 어차피 내 아내니까 설득하기 어렵지 않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엄마도 정말 연기 잘했어. 눈물까지 보이면서 불쌍한 척하니까 미란이가 완전히 넘어가더라고. 응? 세입자? 무슨 세입자? 엄마 빌라 작년에 다 팔았잖아. 미란이는 아직 모르고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뭐라고요? 세입자도 없었고 빌라도 팔았다고요?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2억은 이미 우리 손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집만 공동명의로 바꾸면 돼. 그리고 천천히 미란이 명의를 다 빼내는 거지. 어차피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해야 하니까. 걱정 마, 엄마. 내가 잘 처리할게. 미란이는 순진해서 결국 내 말 들을 거야. 조금만 더 압박하면 돼.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물도 급하다는 말도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도 공범이었고요. 아니, 어쩌면 남편이 주도한 일인지도 몰라요. 저는 그날 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남편이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나갔어요. 제가 자고 있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에 저는 차용증을 다시 꺼내봤어요. 시어머니의 서명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내역도 확인했어요. 2억이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명확했죠. 증거는 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만이 가슴속에 타올랐어요.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생각 좀 해봤어? 공동명의 하기로 정한 거지?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시간 좀 줘. 대체 언제까지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일주일만, 일주일 후에 답 줄게.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일주일, 그때까지 제대로 된 대답해줘. 안 그러면 나도 생각 좀 해봐야겠어. 전화를 끊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이용해 먹으려 했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때가 온 거예요.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숨기고 냉정하게 대응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만났어요. 차용증과 통장 이체 내역을 보여주며 상담을 받았죠. 변호사님, 이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차용증도 있고 이체 기록도 명확합니다. 게다가 공증까지 받으셨네요. 소송하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저는 이혼 서류도 준비했어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사실 남편 몰래 관리해온 재산들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2억 외에도 주식 투자로 모은 돈, 그리고 작은 상가 하나. 남편은 전혀 모르는 자산들이었죠. 이미 새 아파트 잔금도 그 자금으로 치렀어요. 시어머니한테 빌려준 2억이 없어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원칙의 문제였어요. 빌린 건 갚아야 하는 게 맞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난 날,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미란아, 생각 정리됐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뻔뻔했어요. 네, 정리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쭤보려고요. 2억, 언제 갚아주실 건가요? 아이고, 그 얘기 또 하니? 미란아, 우리 같이 사는 걸로 하자니까.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그냥 빌려드린 돈만 돌려주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없어. 지금 당장은 줄 수 없다니까?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2억을 돌려주시면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안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소송을 하겠다고? 네, 그럴 생각이에요. 어머님이 선택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내용 증명이랑 차용증 사본을 퀵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발송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 댁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가 도착했을 거예요. 차용증 사본, 공증 서류, 그리고 법적 대응 예고 통지서까지. 저녁 무렵에 남편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어? 그래, 보냈어. 어머님이 돈을 안 갚으신다고 하셔서. 미쳤어? 가족끼리 소송을 하냐? 가족이면 사기를 쳐도 되는 거야?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했어요. 여보, 우리 대화로 풀 수 있잖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일주일 동안 기회 줬는데도 어머님은 계속 뻔뻔하게 나오시더라고. 이제 더 이상 대화로 안 될 것 같아서. 제발 소송만은 하지 마. 엄마가 너무 충격 받으셨어. 2억을 가로챈 분이 충격을 받으셨다고? 저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 집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남편은 초조한 표정이었어요. 미란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란아, 제발 소송만은 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다. 제발 용서해줘. 남편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나도 잘못했어.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미란아, 제발 돈은 갚을게. 조금만 시간을 주라. 응? 언제요? 언제 갚으실 건데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한 달? 아니, 2달 안에 꼭 갚을게. 제발. 어머님은 빌라도 이미 파셨잖아요. 세입자도 애초에 없었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걸 네가 어떻게? 다 알아요. 처음부터 저를 속이려고 계획한 거죠. 남편이랑 짜고 치신 거 말이에요. 남편이 황급히 말했어요. 아니야, 여보, 오해야. 우리는 그냥. 그냥 뭐, 내 2억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공동명의하고 지분 늘리고 결국 내 명의를 다 빼내려고 했던 거잖아.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여보, 그건. 나 다 들었어. 너희들이 전화로 계획 짜는 거. 서재에서 시어머니랑 통화하던 거 전부 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혼할 거야. 제가 차갑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다시 매달렸어요. 안 돼. 이혼은 안 돼. 미란아, 제발 우리 아들하고 헤어지지 마. 왜요? 어차피 저한테 돈만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돈도 못 건드리게 됐는데 저를 왜 붙잡으려고 하세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예요. 서명하세요.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때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럼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잔금은? 저는 피식 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이미 다 처리했어요. 뭐? 새 아파트 잔금 이미 다 냈어요. 제 명의로. 두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럼 2억 없이 어떻게? 제가 가진 돈이 2억뿐인 줄 아셨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그럼 우리가 괜히? 네, 저는 어머님이 빌려간 2억이 없어도 집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이제 나가주세요. 3일 안에 2억 입금 안 되면 소송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이혼 서류에 서명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주시고요. 미란아, 제발. 나가세요.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문 밖으로 나갔어요. 문을 닫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요. 모든 게 정리되어 가고 있었고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에 제 통장에 2억이 입금됐어요. 시어머니가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원금을 갚긴 한 거죠. 그리고 남편도 이혼 서류에 서명해서 보내왔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혼이 확정된 지 3달이 지났어요.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다시 인테리어 소품 가게를 열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넓은 공간에 제가 직접 디자인한 제품들로 가득 채웠죠. 손님들은 늘었고 매출도 좋았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제 돈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예전에 저희를 소개시켜준 지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미란아, 네 전남편 소식 들었니? 아니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한번 들어봐. 지금 완전히 백수래. 가게 정리하고 나서 일을 못 구하고 있대. 어머니 집에 얹혀 살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던데. 그렇군요. 그리고 어머니는 생활비 때문에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 시작했대. 원래 자존심 세던 분인데 많이 힘들어 하신다더라.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동정심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맞아, 잘못한 대가를 치르는 거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제 가게,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로 가득한 이곳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낸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믿어선 안 된다는 것. 아무리 착해 보여도,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돈 앞에서는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재산은 제가 지켜야 하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믿고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혼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잘못된 사람을 선택했을 뿐이죠. 이제는 더 신중해질 겁니다.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제 돈을 보는지 확실히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한동안은 혼자가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예요. 가게 문을 열며 손님을 맞이하는 아침이 행복합니다. 제가 만든 제품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보는 게 즐겁습니다. 저녁에 혼자 와인 한잔하며 책을 읽는 시간이 평화롭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배신당했던 그 순간은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속이려 했던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무너졌고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은 변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방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지킬 힘을 키우는 거예요.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요.